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세가 넘은 한 노인입니다. 나이가 들 만큼 들고 살 만큼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요즘은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특히 나는 과연 좋은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일도 어떻게든 기억을 꺼내어 차근차근 되짚어보면서요. 그런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가계부입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70이 넘는 지금까지도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그날의 영수증을 정리하고 가계부를 써왔어요. 이런 목적으로 써왔던 건 아니고 그저 돈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 했던 것뿐인데 이런 식으로도 도움이 될 줄이야 몰랐죠. 물론 일기처럼 세세하게 그날의 추억들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계부가 적힌 목록과 쌓여있는 영수증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날은 내가 어디에 갔었고 뭘 했었고 그 풍경들은 어땠는지를 떠올려 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을 보면 추억들 외에 떠오르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바로 1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버린 제 남편. 정말 착한 사람이었죠. 남편은 제가 이렇게 돈을 아껴가며 사는 걸 잘 따라줬어요. 본인이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인 만큼 본인한테 돈을 쓰고 싶기도 했을 텐데 좋은 차 한번 안 타보고 30년째 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며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참 무심하죠. 남편이 그런 가방을 들고 일터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흉을 많이 봤을 텐데 누군가가 남편에게 그런 소리를 할 때 남편은 그저 멋쩍은 웃음만 지었을 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와요. 그때는 왜 그런 걸 모르고 그저 돈 아끼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던 건지. 남편도 참 바보예요. 남들처럼 비상금도 몰래 만들어서 자기한테도 좀 쓰고 그러지. 왜 평생 저한테 적디적은 용돈만 받아 생활을 하면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용돈 받을 때면 기분 좋아했던 건지.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오고 눈물이 나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인고의 시간이 결국엔 땅이 되고 아파트가 되긴 하더군요. 물론 인생의 좋은 시절 다 지나고 나서야 그런 걸 가질 수 있게 된 거지만 그래도 남은 게 있다는 건 다행이에요, 정말. 아파트를 얻어서 처음 입주할 때 남편과 저는 같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었지요. 저희 처음 결혼할 때 신혼집은 정말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열악했거든요. 도둑이 들었는데 훔쳐갈 게 없다 보니 이불 한 장만 훔쳐갔을 정도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던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니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그때 꼭 다짐했습니다. 우리 자식의 시작은 꼭 도와주도록 하자고요. 우리처럼 힘든 곳에서 시작해서 아득바득 세상을 살게 하지 말자고요. 저희 신혼집 들어갔을 때 부모님이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이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도 딱 3일만 쉰 뒤 다시 일을 구해 나갔어요. 아직 아들이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저 역시 부업이나 이런저런 작은 수입들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나가 돈을 벌었고요. 그렇게 일했던 덕분에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아들 결혼 때 적당한 집 한 채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을 제외하곤 전부 쏟아부어서 모아뒀던 돈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지만 아들의 신혼생활이 조금이라도 여유로울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더군요. 그렇게까지 하고 나자 저희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임무는 이제 모두 끝났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적당히 노후 생활을 즐기다가 편안한 인생의 마무리만 하면 되겠다 싶었지요. 그럼 우리의 인생 나쁘지는 않았다는 말을 하며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기고 말더군요. 어느 날에서부턴가 남편의 조퇴가 잦아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처음엔 이젠 슬슬 일 그만둘 때가 되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남편의 외투에서 찢어져 있는 약봉투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남편에게 물어보자 남편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살짝 감기 기운이 돌아서 감기약 한번 지어 먹어봤다고 했는데
뭔가 수상했어요. 남편은 감기 같은 건 약으로 낫는 게 아니라며 감기로 병원 가는 걸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감기약을 타왔다는 게 이상했어요. 여자의 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생 살 만큼 산 사람의 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분명 숨기는 게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절대 작은 일은 아닐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이 쓰는 일기를 읽어보기로 마음먹고 남편의 일기장을 뒤적여 보았어요. 그런데 그 일기장의 내용은 이럴 수가 이제서야 사랑하는 아내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평생 고생만 시켰던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시간이 다가왔는데 어째서 하늘은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가. 암이라니. 말로만 들었던 암이 내 몸속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나는 정말 죽는 건가? 어째서 내가 죽어야 하지? 아직 난 할 일이 남았는데 이걸 아내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뭐라고 말을 해야 아내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 모래시계 같다. 그동안은 아무런 증상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남은 인생이 사르르 빠르게 사라지는 느낌. 요즘 조퇴해야 하는 날이 늘고 있다. 안 되는데. 아내 노후 자금을 더 마련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아내에게 약봉투를 들켰다. 바보 같은 자식. 그런 걸 제때 처리 안 하고 뭐 한 거야. 감기라고 둘러대긴 했는데 아내는 의심하는 눈초리다. 안 되는데. 아직은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죽을 날을 받아놓으니 낙엽 밟는 소리만 들어도 감회가 새롭다. 산다는 거 이렇게 신기한 일이었구나. 하루하루는 정말 다른 것이었구나. 이제 남은 날들이 많이 남지 않았다. 누군가 나에게 죽기 전 소원을 물으면 아내가 평생 쓸 돈을 마련해두는 것. 그것이 먼저이고 유치하지만 번듯한 차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아내랑 좋은 차를 타고 멋진 곳을 다녀오고 싶다. 아내가 나를 한평생 후줄근한 가방만 들고 다닌 사람이 아닌 멋진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남편이 쓴 일기를 읽다 보니 일기장은 한 장 두 장 젖어갔어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 더는 글씨도 못 알아볼 정도로요. 저는 일기장을 덮은 뒤 엉엉 울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바보처럼요. 남편의 일기장에선 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평생을 아껴 쓰자는 말로 목을 조르기만 해왔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좀 더 행복하게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살아가는 방법만을 제시해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에 그리고 그런 생각에 빠져 마냥 울고 있는데 하필 또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제가 남편의 일기장을 들고 우는 모습을 보자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뚝뚝 방바닥에 떨어지는 남편의 눈물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치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심한 거야? 왜 갑자기? 멀쩡히 잘 살아왔잖아. 아무 이상 없었잖아. 왜?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미안. 진작 잘 검사 받아보러 다니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네. 미안. 아니야. 치료 받아보자. 좋은 병원 가봤어? 방법 있을 거야. 응? 돈 우리 많이 모아놨잖아 그래도. 이미 4기가 넘어서 치료가 어렵대. 어느 곳에 가도 똑같다더라. 병원 가서 치료를 계속할 수 있기는 해도 그건 사실 치료라기보단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정도래. 그런데 그러고 싶진 않아. 병원은 좀 답답할 것 같아. 남은 인생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 남편은 이미 알아볼 만큼 다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방법은 없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날 그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 부부는 차를 사러 갔어요. 남편이 적은 소원 중 하나인 좋은 차를 사러 갔어요. 남아있는 일생 조금이라도 더 바라는 것을 이뤄주고 싶었어요. 처음 매장에 들어가서 가격을 들었을 땐 깜짝 놀랐지만 죽음 앞에 돈이라는 건 한낱 종이장에 불과하기에
고민하지 않고 바로 구매해버렸어요. 남편의 표정은 참 밝아 보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차를 타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어요. 죽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평생 이렇게 살 것처럼요. 참 묘하더군요. 인생의 끝을 앞두고 나서야 행복을 알게 된다는 거. 그런데 또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다는 거. 그 시간은 4개월에 채 넘지 못했어요.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죠. 남편은 눈을 감기 전 저에게 먼저 가서 준비 다 해놓을 테니 저는 천천히 오라고 하더군요. 오랜 세월 함께 했으니까 혼자서 좀 더 삶을 즐겨보다가 오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이야기해달라고요. 그런 남편을 전 웃으면서 보내주었어요. 나이가 들어서였을까요? 4개월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 정리, 마음 정리를 많이 했었을까요?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많이 초연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도 남편이 여러모로 배려를 해줬던 덕분이겠죠. 그리고 다신 못 볼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곧 따라가서 만나면 되니까요. 남편이 떠난 뒤 저는 혼자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가계부를 쓰는 건 중단하고 그저 마음 편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여러 취미를 가져보기도 하고 평생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걸 먹어보기도 하고 했죠.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고 보내기 위해 저는 정말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남편의 빈자리를 가장 크게 느끼게 만든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였죠. 며느리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찾아와서는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님, 차 그거 많이 비싸셨죠? 그런 비싼 차를 그냥 뇌게 두면 좀 아깝지 않을까요? 그거 저희 남편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도 그런 걸 생각하셔서 일부러 비싼 차를 사셨던 것도 같고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안이 꽂게 만드는, 남편 떠나보낸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에게 와서 저런 말을 하니 참 마음이 그렇더군요. 거기다 며느리는 차에서만 그치지도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짐은 다 정리하셨어요? 물건도 빨리 정리하셔야 어머님도 마음 정리하기가 편하잖아요. 괜히 자꾸 생각나서 슬퍼지면 어떡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 청소기 그거 안 쓰시면 저희가 가져가도 돼요. 요즘 이런 거 버리는 데에도 돈이 드니까 괜히 돈 쓰지 마시고 저희가 쓸게요. 이러지를 않나.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크지 않으세요? 집이 너무 크면 외로움을 쉽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짐 좀 정리하시고 지금 작은 데로 가셔도 좋지 않을까요? 버릴 건 버리시고 집도 좀 정리하세요. 오래된 것들 집에 두면 너무 늙은 사람 사는 집 같아서 좀 그래요. 이러지를 않나. 차라리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저도 그냥 대놓고 화를 내면 될 텐데 말은 저를 위하는 척하니까 열만 받고 차마 화는 내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저도 웃으면서 아이고 됐어. 오래됐다고 다 버리면 나부터 내다 버려야지. 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며느리는 제 말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꼴 보기 싫지 않나요? 누가 봐도 저보고 지금 사는 집을 자기네 달라는 뜻이거나 혹은 남는 돈을 떼달란 소리인 게 훤히 보이잖아요. 어머님 외로우실 테니까 같이 사시는 건 어떠냐고 하지는 못할 망정. 혼자 남았다고 아들네와 같이 사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저도 혼자 사는 게 편하죠.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면서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차라리 다른 며느리들처럼 아예 신경을 껐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며느리의 그런 행동들이 계속되다 보니 스트레스 때문인지 전 혈뇨까지 보게 됐어요. 남편이 떠난 것도 때문도 아닌 며느리 때문에 혈뇨를 보게 될 줄이야. 남편이 이걸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걱정이 됐어요. 하늘에서 노심초사 저만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혈뇨에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방광이 조일 듯이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나서 덜컥 겁이 났어요.
남편 역시 약간의 증상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치료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게 된 거였으니까요. 전 일단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호들갑 떨고 싶지 않았고 설령 제가 생각하는 게 맞아도 저 스스로 생각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저에게 암에 걸렸던 사실을 숨겼던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가더군요.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한 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남편이 한참 살다가 오라고 했는데 곧바로 따라가게 되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 걱정부터 되더군요. 제발 아니어라 아니어라 그렇게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방광암 2기. 암이라는 한 단어가 주는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걸 제 목 앞에 대고 있는 느낌? 혹은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느낌? 죽음이라는 알 수 없는 것을 대면해야 하는 그 기분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거예요. 암덩어리는 큰데다가 재발률도 높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큰 희망을 바랄 수도 없는 나이. 이미 많이 진전된 상태였어요. 저는 저의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남편도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일기장에 그렇게 썼던 거겠죠. 받아들이기 싫지만 받아들여야 하고 누군가에게 말하기까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심정. 저는 그러기까지 몇 날 며칠을 울기도 했다가 마음을 다잡고 초연하게 여러 생각들을 하곤 했어요. 아들에게 말하는 건 사실 무서웠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된 것도 아닌데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엄마를 떠나보내야 하는 아들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런 상처를 줘야만 하는 저의 심정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숨길 수만은 없는 법이죠. 얼마 뒤 전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놓고 저의 상황을 말했어요. 아들은 예상대로 아빠를 보낸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더 힘들어하더군요. 어떻게 신이 이럴 수 있냐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에 반해 며느리는 참 어떡해요 어머님. 아버님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많이 힘드셔서 그런가 봐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아, 진짜 왜 이런 일은 꼭 연달아 일어나는 건지. 저희도 스트레스 많네요. 스트레스? 글쎄요.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스트레스로 잘못 표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었어요. 애써 심각한 척 인상을 쓰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아무 감정의 동요도 없는 골똘히 머리만 굴리는 게 너무 훤히 보였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는 남이라고 하지만 같이 지낸 지가 오래된 건 아니라서 정이 많이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 대한 걱정을 한다거나 마음 아파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지 남편이 옆에서 울고 있는데. 그 뒤로 저는 며느리를 최대한 멀리했어요. 얼굴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이기도 했고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밉더군요. 거기다가 이젠 제가 죽은 뒤 재산을 어떻게 할지를 은근히 돌려서 묻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사회 환원 같은 건 안 하실 거죠? 요즘엔 그런 거 잘못하면 또 큰일 나요. 워낙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미 저 세상 간 사람 돈 받아다가 그냥 자기들 배불리는 데만 쓰는 사람들. 그냥 남 좋은 꼴만 만들어주는 거죠. 요즘엔 참 기부도 쉽지 않아요. 저는 사회환원이나 기부 이야기는 일절 꺼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는 건지. 얼마나 재산 상속에 대한 걱정이 크면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온통 돈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걸까요? 그래도 한동안 며느리를 멀리하며 사니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았고 통증도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혼자만의 정리를 할 여유를 가질 수 있었죠. 인생에 대한 생각, 삶에 대한 경외로움, 죽음의 공포에 대한 극복. 저에게 종교는 없습니다만 사후세계는 있다고 믿어요. 아니,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없는 아들이 또 걱정됐어요. 물론 이젠 다 큰 성인이죠. 하지만 돈만 밝히는 저 며느리와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됐어요.
특히 제가 요즘 며느리를 멀리하고 있는데 이게 며느리에게 어떤 악감정이 생기도록 만드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마침 얼마 뒤면 며느리 생일이 다가왔었는데 솔직히 며느리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런 걸 잘 챙겨주는 게 아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때문에 아들이 슬퍼하거나 눈치가 보여 아내 생일을 적당히 넘어갔다는 문제가 생길 것만 같았어요. 전 그래, 내가 직접 챙겨주자. 아예 생일상을 차려주고 며느리한테 마음의 빚을 좀 만들어주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남은 인생 동안이라도 며느리랑 잘 지내게 될 수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하루 꼬박 며느리의 생일상을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좋아했던 전복갈비찜, 고사리 무침, 매실 장아찌 등등 잔치라도 벌이는 것 마냥 큰 상을 가득 채우도록 준비했죠. 아들에게도 이날은 웃고 무겁지 않게 보내자고 부탁했어요. 제일은 제일이고 며느리 생일은 생일이라고요. 그런데 며느리 생일날이 밝았을 때 아들은 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필이면 갑작스레 출장이 잡혀버린 바람에 올 수가 없다더군요. 제가 무슨 회사가 아내 생일인데 예고도 없이 출장을 잡게 하냐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될 리가 없었죠. 아들도 난처해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었어요. 결국 저희 집에는 며느리가 혼자 오게 됐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집에 들어올 때부터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들어오더군요. 어서 오라는 저의 말은 들은 채도 안 하고요. 그러더니 차려져 있는 생일상을 보고는 짜증난다는 듯이 확 밀쳐버리곤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죠. 모처럼 애써서 며느리를 위해 생일상을 차렸는데 며느리는 오자마자 뜬금없이 다짜고짜 인상을 쓰며 짜증을 내고 있으니까요. 혹시 지 남편이 생일날 출장을 가게 되어 기분이 안 좋은가 싶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본인 생일상을 차려준 시어머니 앞에서 저러는 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얘, 너 뭐하니? 뭐가요, 어머니?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다. 어머님이 생일상 차려주셔서 자리에 앉았잖아요. 아, 거 말고 오자마자 인상 팍 쓰고 들어와서는 짜증난다는 듯이 생일상을 밀어버리는 게 지금 할 짓이야? 아무리 남편이 네 생일 못 챙겨주고 출장을 갔다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잖아. 아이 설령 정말 짜증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시어미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넌 예의도 없니? 예의요? 어머님 말씀 잘하셨네요. 예의가 없는 건 어머님이시죠. 제가 지금 남편 출장 갔다고 이러는 줄 알아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왜 이러는데? 어머님,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런 생일상을 원하게 생겼어요? 일단 재산 정리부터 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알긴 아세요? 어차피 가망도 없으시잖아요. 저는 그동안 재산 정리하느라 바쁘셨나 했는데 고작 하시는 게 이런 생일상 차리는 거였어요? 저한테 정말 뭔가 해주시고 싶으면 빨리 저 세상 가서 유산이나 주고 가세요. 산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은 사람들을 생각하셔야죠. 생일상은 유치하게 무슨 생일상이에요? 애도 아니고. 뭐 아들한테 잘 보이려고 괜히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제가 이런 밥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런 거 만들 시간에 다른 것부터 정리를 좀 하세요. 며느리의 말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다다다다 쏘아내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아무리 돈을 밝히고 재산 분할에만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죽음을 앞둔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뭔가 분이 사라지지 않는 건지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개수대에 가져가서 싹 다 버려버린 뒤 손만 털고 바로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정말 제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보다도 며느리가 더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었구나 싶었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떠나고부터 며느리는 은근슬쩍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긴 했었죠. 그걸 제가 무시하고 정리를 해주지 않았던 게 쌓여왔던 걸까요? 남편의 유산은 일단 제가 다 가진 상태였으니까 아들에게 하나도 가지 않았던 게 마음이 많이 쌓였던 것일까요? 저는 며느리를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고가 흘러갈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이 상황에 병원 가서 누워있으면 며느린 더 일을 갈 것 같았어요. 이 상황에 놓이고 보니 차라리 남편이 있는 곳에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싶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또다시 혈뇨를 받습니다.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던 통증도 다시 느껴지더군요. 내일 다시 병원에 가봐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른 아침에 병원에서 먼저 연락이 걸려왔어요. 전 수술날이 앞당겨지기라도 했나 싶어 긴 숨을 한번 내쉬고 받았어요. 여보세요? 윤순이 환자님 맞으시죠? 저희 병원인데요. 네,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이전 병원에서 준 자료에 미심쩍은 게 있으셨대요. 그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살펴보긴 어려웠는데 다시 제대로 조직을 살펴보니 암이 아니라 간단한 혹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네? 혹이요? 네. 그럼 암이 아닌 건가요? 네, 정말 다행이죠. 혹 같은 경우엔 간단한 시술이면 바로 제거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한 날 오셔서 제거하시면 돼요. 오늘 당장도요? 네, 오늘이 편하시면 오늘로 예약을 해드릴까요? 저를 괴롭히는 이 암이 사실은 암이 아니었다니. 오진에 대한 분노보다 살았다는 생각, 아직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며느리에 대한 잡념도 싹 다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죠. 저는 당장 예약을 했고 간단한 시술을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제 했던 음식 냄새가 빠지지 않았더군요. 며느리가 버리고 간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해뒀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하지만 그 냄새 때문에 어제 며느리가 제게 하고 간 짓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다시금 떠올리니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어젠 제가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이 세상 떠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 만큼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바빴는데 병이 싹 나은 상태에서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는 당장 아들네에 연락해서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니 지금 바로 오라고요. 잠시 뒤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왔는데 며느리는 어제와는 표정이 사뭇 다르더군요. 아마 어제 자기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갔으니 제가 재산 분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왔던 거겠죠? 그 모습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발 벗을 일 없다. 거기 있어. 네? 왜 그러세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이거나 봐라. 전 오전에 받았던 검진 결과서를 며느리 얼굴에 던져줬어요. 어떡하니? 이제 재산 분할해 줄 일이 없는데 유산 탐내는 네가 하도 무서워서 암도 싹 달아나 버렸다. 네? 아니, 이게 암이 아니라 혹? 엄마, 암이 아니라 혹이라고? 그럼 큰 문제가 아닌 거야? 이미 병원에서 치료 다 받고 왔다. 조그만 안정만 취하면 싹 나을 거래. 정말 다행이다.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 아빠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까지 떠나. 진짜 다행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쓰였는데.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야? 유산을 탐내다니. 너 이리 와서 여기 개수대 좀 봐라. 여기 음식물 쓰레기들 보이지? 이게 왜? 이거 어제 네 마누라가 와서는 내가 차려준 생일상 다 집어던진 거다. 입에는 대지도 않고 싹 다 버리더라.
이런 거 챙겨주지 말고 얼른 재산 분할이나 해달래. 갈 사람은 빨리 가고 살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며느리가 죽음을 앞둔 시애미한테 할 말이니? 그래, 돈이 탐날 수는 있어. 거기까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도리라는 게 있는 거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니?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당신이 말해봐. 지금 우리 엄마가 한 말이 사실이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시댁 재산 탐내는 거 봤어? 어머님, 저한테 뭐 서운한 거 있으세요? 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세요? 저 진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요. 개수대에 생일상 버린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제가 음식이 좀 상한 것 같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다 갖다 버린다면서 버리셨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해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제가 버렸다고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 내가 갖다 버리고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역시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구나. 넌 나를 뒷방 늙은이 노인네로 봤는데 나도 네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럴 줄 알고 내 친구한테 녹음하는 걸 배워놨지. 네가 한 말들 싹 다 녹음됐다고. 제가 며느리를 향해 녹음한 걸 들려주겠다고 큰소리치자 며느리는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나 봐요. 녹음된 거 있지도 않으면서 빈말하고 공연부를 한다며 비웃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은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거든요. 쓰지 않은 것보다 쓰지 못했던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을 뿐더러 핸드폰은 전화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에 딱히 스마트폰에 대한 큰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 세상 가면서 제가 취미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취미로 문화센터에 다녔는데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교육 강좌가 있어 그걸 듣고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강좌를 듣는 동년배 친구로부터 녹음기에 대한 중요성을 듣게 되었어요. 친구가 본인 며느리한테 구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다 녹음해 놓으면서 아주 유용한 증거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항시 녹음은 잘 써먹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날 제가 며느리 오기 바로 직전에 녹음기를 켜두었는데 딱 그날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저는 아주 기다렸단 듯이 보란 듯이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고 거기서 페류나처럼 떠드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아들도 듣게 되었어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했고 며느리는 눈이 2배로 커져서 계속 팔만 휘 저으며 뭔가 잘못된 거라고 하더군요. 사과는커녕 지 변명하기 바쁜 그런 며느리가 너무 괘씸해 며느리가 버린 음식물을 봉투에 담아 며느리 면상에 아주 강속구로 던져버렸어요. 봉투가 터지면서 며느리는 온통 음식물 범벅이 됐죠.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 대응도 안 하더군요. 그저 제 진단서만 보면서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아닌데 이런 소리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참 정신 나가도 단단히 나갔다 싶었어요.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어? 얼른 죄송하다고 사과 못해? 그래.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게요. 사과는 됐으니까 얼른 그 음식물들 싸들고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며느리는 초점이 없는 눈으로 음식물을 대충 주워 담더니 허겁지겁 집을 떠나버리더군요. 아들은 자기가 사람을 잘못 봐서 엄마 마음고생하게 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고는 며느리를 따라갔어요. 둘이 집을 떠나고 나자 이제야 암덩어리가 싹 가신 것 같더군요. 사실 애초에 암덩어리는 없기도 했지만요. 그 후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시댁 재산만 밝히는 진짜 속내를 알아버렸다며 도저히 앞으로 계속 같이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건 엄마한테도 못할 짓이라면서요. 며느리는 아들한테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었대요. 제발 살려만 달라고.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게 하겠다고. 아니 그냥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자기가 수발 다 될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요. 잘난 며느리가 왜 그러나 싶었는데
아들한테 들어보니 며느리 집 상황이 참 처참하기 그지없더군요. 허구한 날 노름이나 하고 다니는 사고뭉치 아버지 때문에 가족들이 다 빚더미에 앉아있고 맨날 술 마시고 가족한테 행패까지 행사한다는 거였습니다. 아들도 하루 자러 갔다가 지갑까지 털리고 왔다고 하고요. 며느리는 절대 그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겨우 가족과 거리를 두고 살게 됐는데 어떻게 다시 거기로 들어가겠냐고 난리를 치며 빌었대요. 자기도 참 딱한 거 아니냐고.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행동한 건 불우한 가정환경 탓이니까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끝내 며느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웃기지 마. 그런 환경에서 컸다고 다 너처럼 되는 거 아니야. 곧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재산이나 빨리 처분해달라고 그러진 않는다고.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사는 사람들은 많아. 너는 모르겠지만 나 역시 우리 집 환경이 굉장히 힘들었었고 넌 그냥 네가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들끼리 살아. 엄한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면서요. 며느리도 참 이제 며느리가 아니죠. 그 여자애도 어차피 가만히 있었으면 결국 귀한 가족과 집,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유산까지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한 봉지의 쓰레기와 맞바꾸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긴 하네요. 사람 욕심이라는 건 정말 뭘까요? 그 죽을 놈의 욕심. 그 여자애는 결국 다시 그 지옥 같은 환경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님 빚더미까지 유산으로 떠안게 되고 말겠죠. 그 전까지는 그 부모들을 부양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하다가요. 저는 지금 아들과 둘이 함께 살고 있어요. 이놈도 다시 재혼을 시켜야 하긴 할 텐데 나이가 조금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래도 심성은 착하니까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재주껏 살겠죠. 요즘 세상 혼자 사는 게 흉이 아니잖아요. 전 병은 나았지만 어차피 나이가 나이니만큼 살 날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남은 일생 적당히 즐기면서 살다가 가려고요. 언젠간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될 날 얘기해 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쌓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행복을 위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